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일본 열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일명 트위터 연쇄 살인 사건의 전말, 역대 최장 집행 공백기를 깨고 잠들어 있던 일본 사형제도를 부활시켰다고 평가받는 가나가와현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오전 총 9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의 사형수 시라이시 타카히로에 대한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26일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 사건의 범인 가토 토모히로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사형 집행인데요.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실제 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간격도 길며 불규칙적입니다. 1998년부터 사형이 집행된 직후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하는 선사형 후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집행 전에는 사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죠. 사형수 본인조차 당일까지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가 사형장으로 안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인권단체의 비판 속에서도 꿋꿋이 강력범들에 대한 사형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 사형 집행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사형제 존폐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집행은 일본 사회 내에서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현지 언론들은 새 정권이 사형제 존폐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자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사회에 가장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범죄자를 집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범행 내용이 워낙 잔인하고 끔찍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면 새 정부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2017년 10월 30일 도쿄 남쪽에 인접한 가나가와현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경찰은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한 젊은 여성의 SNS 메시지를 토대로 행적을 추적해 아파트를 수색하던 중 집안에서 사람의 왼쪽 손목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를 발견한 것인데요. 수색 결과 냉장고와 여러 개의 아이스박스에서 총 9명 분량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와 부패 속도가 빠른 내장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절단된 팔과 다리 등은 아이스박스에 담아둔 상태였죠. 악취를 감추기 위해 사체 위에 고양이용 모래를 덮어두거나 비닐로 몇 겹씩 밀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자마 아파트 구인 살해 사건이라고 부르며 대서특필했고 주택가에서 일어난 유례없는 연쇄살인 사건에 일본 사회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사실 현대에 와서 연쇄살인 사건은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줄어든 게 아니라 치안과 수사기법 또 CCTV가 많아져서 살인범이 연쇄살인을 하기 전에 잡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진국들은 여전히 연쇄살인이 일어나지만 선진국들, 그것도 치안이 괜찮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9명 연쇄살인 사건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총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당시 27세의 남성 시라이시 타카히로였죠. 시라이시가 체포되던 날 어머니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내 아들이 사람을 해쳤을 리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라이시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살인마와는 거리가 먼 유약하고 조용한 이미지였죠. 시라이시는 1990년 10월 9일 도쿄 마치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설계사였던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밑에서 애정어린 보살핌 속에 성장했죠.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도 특별히 다투는 일 없는 조용한 아이였는데요. 작은 벌레를 무서워하고 축구공 차는 것을 어려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말수도 없어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혼자 있는 아들을 가엾게 여긴 부모님이 비디오 게임기를 사다 주자 이후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 게임이라고 할 만큼 게임 속 세상에 푹 빠져들었죠. 중고등학교 때도 별다른 이슈 없이 조용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는데 가끔씩 목 원저리에 심하게 멍이 든 채로 돌아와 부모님의 걱정을 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따르면 당시 학교 내에서 기절놀이가 유행했는데 질이 안 좋기로 유명했던 몇몇 아이들이 시라이시의 목을 조르고 명치를 누르거나 때리는 걸 본 적이 있었다고 하죠. 200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가나가와현 자마시 근교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형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성실한 타입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극심한 우울증으로 오래 일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죠.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 신기한 것은 조용하고 말 수 없던 시라이시가 도쿄의 가부키초에서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끌어들이는 모집책 역할의 스카우트로 꽤 오래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시라이시를 어딘가 소름 끼치는 스카우트라고 기억하고 있었죠. 스카우트들은 보통 화려한 말빨로 여자를 구워 삶아서 가게에 데려오는데 시라이시는 조금 달랐다. 우울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딘가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해서 순식간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는 했다. 스카우트맨으로 일하며 돈을 좀 벌게 된 시라이 씨는 2017년 8월부터 자마시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쯤부터 SNS에서 교수형 전문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죽고 싶다, 살기 힘들다 등의 비관적인 글을 남긴 사람들에게 DM을 보냈죠. 그런데 DM의 내용을 보면 스카우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당신만 원한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면으로는 완전 전문가거든요. 고통스럽지 않게 삶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라이 씨는 심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거나 함께 죽을 동반자를 찾고 있다며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는 시라이 씨의 말에 속아 자마시 아파트까지 제 발로 찾아왔죠. 이렇게 약 2개월 동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이 시라이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듯 이 중 누구도 아파트에서 다시 나오지 못했죠. 처음에 나왔던 2017년 10월 31일에 실종된 마지막 피해 여성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 피해자의 SNS를 조사하던 경찰은 자신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불러낸 시라이 씨의 메시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라이 씨의 SNS 프로필 소개 문구를 보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라도 되는 듯 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안식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DM 주세요.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시라이 씨의 아파트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총 9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현장에서 체포된 시라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자백에 따르면 시라이 씨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탄 술이나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그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요. 살인 전에는 돈을 뺏거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토막낸 시신은 겨울이 되면 산속에 묻어질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라이 씨의 범행이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2017년 8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불과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세상에서 지워질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표했죠. 이에 대해 시라이 씨는 나는 그저 가여운 사람들을 도운 것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정에서도 쟁점이 되었죠. 죽고 싶다는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죄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첫 재판은 2020년 하반기에 열렸습니다. 당시 방청석은 16석이 배정됐는데 무려 435명의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받았죠. 재판 과정에서 시라이 씨는 9건의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건 이미 법정에 서기 전부터 자백한 것이었고 앞서 말했듯 핵심은 살인이 맞냐는 것이었죠.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스스로 죽기를 원했고 살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는 촉탁 살인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요청과 의사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변호인은 시라이 씨의 도의적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명이나 되는 젊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매우 무거우며 설령 암묵적이라 해도 피해자들이 살해당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죠. 피고인은 SNS를 통해 정신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을 노려 교묘하고 비열하게 속여서 살해했다.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보아 정신의 이상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돌려 사자의 존엄성마저 짓밟으려 했으나 피해자 중 누구도 설령 암묵적이라 해도 살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사실 시라이 씨의 말과 태도도 큰 영향을 끼쳤죠. 일단 재판 내내 팔짱을 끼고 눈을 감는 등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결정적으로 체포 후 그들은 나에게 죽고 싶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피해자들 중 진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시라이 씨가 한 말들과 진술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볼 때 열정적이었던 변호사와 달리 시라이 씨는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듯 보였죠. 2020년 12월 15일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상응하는 최고형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라이 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극형, 사형도 좋으니 빨리 모든 걸 끝내고 평온해지고 싶다는 말을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형이 확정된 지 4년 만인 2025년 6월 27일 아침 일본 도쿄 구치소에서 시라이 씨 다카이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며 원하던 평온을 얻게 되었고요. 일본의 사형 제도를 사실상 다시 가동하게 만든 가나가와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시라이 씨 다카이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